아버지가 제향군인회 모임에서 나를 보며 웃었다. 이놈 보게 아직도 회사 하나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모두가 따라 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내려다봤다. 37해 동안 나는 그 웃음에 익숙해졌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달고 살았다. 남자는 군대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입버릇이었다. 나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았다. 면제된 줄 알았다. 사실은 국가정보원 산하 특수작전부대에 차출됐다. 공식 기록에는 없다. 아버지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날도 그랬다. 아버지의 옛 부하들과 전우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나는 또 실패작으로 전락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체력도 없고 정신도 약해 아버지가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누군가 대위님 아들은 뭐 하시나요?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그 평범하게라는 말 속에 담긴 경멸이 내 장기를 찔렀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 아래 검은 그림자가 짙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국가는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다. 말하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침묵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영웅으로 남아있고 나는 여전히 실패작으로 남아있다. 그게 공정하다고?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캔을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겠지. 나 역시 전쟁 중이었다. 다만 총 대신 침묵을 썼을 뿐.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곧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아버지는 같은 골프장에서 옛 전우들과 라운딩을 한다. 오후에는 제향군인회 사무실에 들러 커피를 마신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TV 뉴스를 보며 코멘트를 단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특전사 출신답게 생활도 군대식이다. 나는 그 규칙을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아버지의 옛 제자 하나를 찾았다. 이름은 박준영.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후배였다. 지금은 707 특수 임무대대 중령. 나와 같은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른다. 나는 준영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 그가 전화 너머로 웃었다. 죽음의 천사께서 웬일입니까? 나는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준영에게 부탁했다. 아버지 생신 때 잠깐 얼굴 좀 비춰주게. 무슨 일 있습니까? 그냥 가족 모임입니다. 준영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스승으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존경심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생신 하루 전, 나는 아버지 집에 갔다. 어머니가 반겼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생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코웃음 쳤다. 갑자기 왜? 나는 아무 말 없이 선물을 내밀었다. 고급 위스키 한 병, 아버지가 좋아하는 브랜드였다. 아버지는 병을 받아 들고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영원히 실패한 아들로 남겨두려 한다. 밤이 깊어 어머니가 잠든 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아버지가 특전사 시절 찍은 사진들. 젊은 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옆에 서 있는 박준영 소위도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또 다른 시도인가? 만약 준영이 내 정체를 말해버리면 아버지는 나를 새롭게 볼까? 아니면 더 증오할까?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했다. 생신 당일. 아버지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제향군인회 회원들. 군복무늬 넥타이가 눈에 띄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술만 따랐다. 아버지는 중앙에 앉아 옛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모두가 귀 기울였다. 박준영이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다. 제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걸음걸이만으로도 군인이 티가 났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영아. 스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준영이 나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식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무르익었다. 아버지가 또 시작했다. 요즘 애들은 옛날 같지 않아. 우리 때는 누군가 물었다. 대위님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를 힐끗 보며 웃었다. 저기 앉아있는 녀석이 내 아들인데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또 그 말,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때 준영이 입을 열었다. 스승님, 아드님께 인사드려야겠네요. 준영이 내게 다가왔다.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왔다. 준영이 내 앞에 서서 경례를 했다. 정확한 굴레였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다. 선배. 준영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스승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707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그가 잠시 멈췄다. 주변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드님은 우리 부대에서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순간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들고 준영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준영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폭풍이 시작됐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준영이가 한 말. 죽음의 천사.
아버지가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토했다. 위산이 목을 태웠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이 너무 차가웠다. 아버지는 그 뒤로 며칠 동안 준영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준영은 내게 이미 지시를 받았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반복했다. 아버지는 점점 초조해졌다. 재향군인회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전사 시절 1980년대 말 한 작전에서 아버지 부대가 민간인 학살에 연루됐다는 첩보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은폐됐다. 그러나 나는 접근할 수 있었다. 자료를 입수했다. 사진, 보고서, 증언 기록. 나는 그 자료를 익명으로 언론사 하나에 보냈다. 아직 기사는 나지 않았다. 씨를 뿌렸을 뿐이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내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였고 국가의 적이었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도 똑같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내가 괴물이 되는 과정인가?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아버지가 다시 전화했다. 민준아, 제발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늙어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이제야 제 이름 제대로 부르시네요.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혼자였다. 어머니는 모르게?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는 비틀거렸다. 술 냄새가 났다. 너 정말이냐? 나는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건넸다. 아버지가 잔을 받치던 손이 떨렸다. 죽음의 천사라니 그게 무슨?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던 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 봤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다면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또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제발 그만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어떤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졌다. 37회 만에 처음으로. 복수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첫 기사가 났다. 특전사 출신 기업인 과거 민간인 학살 의혹. 아버지의 실명이 거론됐다. 전화가 폭주했다. 재향군인회에서 제명 통보가 왔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빈 껍데기만 남았다. 약 1000호자. FIR6. 한 달 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나는 병실에 갔다.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침대 곁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행복하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병실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렸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번쩍였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다. 비에 젖은 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게 정말 가치가 있었나?